구독자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B세트 기대작 상위 5편을 보았더니 모든 여성이 한 번쯤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마의 MBTI 유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책을 덮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플로베르구나.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안입니다. 완독 챌린지 리뷰에 앞서 지난 25일 마감된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무지하게 추첨하는 룰렛을 발견했어요. 잠시 추첨 영상을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B세트에서 기대되는 작품을 선정한 이번 이벤트에 총 21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21분의 정보를 여기 룰렛에 기입했는데요.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제한돼 있어서 아이디가 기신 분들은 뒤가 좀 잘렸습니다. 마음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지만 2분을 선정하겠습니다. 혹시 처음에 선정되신 분이 2번째 또 선정되면 다른 분이 뽑힐 때까지 룰렛을 돌리겠습니다. 그럼 누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른 분을 또 선정하겠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선정되신 2분은 댓글에 달아드리는 제 메일 주소로 꼭 쿠폰 받을 메일 주소를 보내주세요.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걸 보니까요. B세트가 권수로는 39권이고 2권짜리 작품들이 있어서 작품으로는 33편인데 그중 총 26편이 거론되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꽤 고르게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B세트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헤세이 작품들이 특히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현재까지 민음사 전집에 헤세이 작품이 총 8편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5편이 B세트에 들어가 있어요. A세트에서 괴테를 특징적으로 만났다면 B세트에서는 헤세이입니다. 달아주신 댓글을 정리해서 B세트 기대작 상위 5편을 보았더니 페터 한트케의 소망 없는 불행,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곡,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조지 오웰의 1984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책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36권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를 읽고 왔습니다. 읽으신 분들 두껍지만 잘 읽히지 않으셨나요? 양철북과 백년의 고독에 이어 만나니 이렇게 책장이 잘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다시 읽어도 재밌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여성이 한 번쯤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미혼일 때 읽으면 결혼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혼한 후에 읽으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또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성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소설이지만 특히 여성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딸이 있었다면 성인이 됐을 때 아마 이 책을 꼭 선물했을 겁니다. 제3자의 인생을 통한 깨달음, 어떻게 보면 소설의 가장 값진 역할이 아닐까요? 플로베르는 1821년 프랑스 북부 도시 루앙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대대로 의사를 한 부르주아 계층이었대요. 플로베르가 태어난 병원도 아버지가 수석 외과의로 일하는 루앙 시립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샤를 보바리가 의사로 나오죠. 확실히 작가의 자전적 배경이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형 아실과는 8살 차이고 여동생 카롤린과는 4살 차이였는데 플로베르는 특히 여동생과 친밀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삶을 깊이 관찰했던 것일까요? 소년 시절에 읽은 돈키호테에 매료돼 글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0대 때부터 짧은 글들을 지었습니다. 처음 발표된 작품은 16살에 문예신문 르 콜리브리에 실린 지옥의 꿈 자연사 수업이었죠. 이 책 앞에 보면 헌사로 루이 부이예에게라고 써 있는데 그는 13살에 학교에서 만난 플로베르의 절친이었습니다. 파리 법과대학에 등록하기는 했지만 적성에 안 맞아서 낙제했고
간질로 추정되는 신경 발작 증세도 있어 결국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이후에는 작가로서 문학에 전념하며 살아갔어요. 플로벨의 사랑은 15살에 시작됩니다. 26살 유부녀 엘리자 슐레쟁제를 열렬히 짝사랑했던 거예요. 이 여성은 감정교육의 여주인공 아르누 부인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19살에는 대학 입학 기념으로 코르시카 여행을 떠났다가 거기서 유부녀 웰랄리 푸커와 하룻밤 불륜을 경험합니다. 25살 파리 여행 중에 당시 이름난 시인 루이즈 콜레의 정부가 되었고 이 여성과는 결별과 만남을 반복하며 10년 가까이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후에 루이즈 콜레는 옛 애인을 공격하는 그 남자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29살에 이집트, 베이루트,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그리스 등지를 여행했는데 이때 성병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기록은 없어요. 21살에 일찍 죽은 여동생의 딸, 여동생과 이름이 같은 조카딸 카롤린을 키우며 생활했습니다. 이 조카딸의 남편 코망빌이 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죠. 조카딸이 파산 위기에 처하자 플로베르는 54세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조카딸을 참 아꼈던 모양이에요. 마담 보바리는 플로베르가 29살에 이집트 등지를 여행할 때 착상했던 것이고 30살에 집필하기 시작해서 5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1856년 르비드 파리지에 연재하고 그 다음 해 단행본으로 출간했는데 문제가 터졌죠. 공중도덕 및 종교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작가와 편집 책임자, 인쇄업자가 함께 기소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다행히 세나르의 명쾌한 변론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오히려 그 스캔들이 알려지는 바람에 문학적 명성과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 시에서의 현대를 열었다면 같은 해 나온 마담 보바리가 소설의 현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현대를 무엇으로 가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만큼 이 작품은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파리 사교계를 출입하며 생트베브, 고티에, 페이도, 투르게네프, 조르주 상드 등과 교제하였고 모파상이 그의 제자였습니다. 사실주의를 완성했다는 플로베르는 자신이 부르주아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한 생활과 부르주아 계층을 혐오한 것으로 유명해요. 가장 적절한 한 단어를 찾고자 문장을 고치고 또 고쳐서 문체의 거장으로도 평가받습니다. 뛰어난 관찰력으로 냉정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전통적인 형식이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법을 시도한 작가. 그래서 누보로망의 원류로도 일컬어지는 작가. 플로베르는 1880년 파리 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미완의 원고 부바르와 페퀴쉐를 남기고 59세의 나이에 뇌일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살람보 감정교육, 성 앙투안의 유혹, 3가지 이야기 등의 작품도 집필했는데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는 마담 보바리와 감정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에 따라 제가 리뷰 방식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시점과 간단 줄거리에 이어 3가지 큰 포인트로 감상을 나눠보겠습니다. 3포인트는 첫째, 이 소설이 재미있는 이유, 둘째, 이 소설의 인상적인 장면들, 셋째, 마담 보바리가 불행했던 이유입니다. 먼저 이 소설은 시점만으로도 플로베르가 얼마나 능수능란하고 탁월한 작가인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은 15살쯤 된 샤를 보바리가 중등반 신입생으로 교실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때 화자는 우리입니다. 1인칭 복수 시점이죠. 그럼 독자는 그 반에 우리에 포함된 어떤 사람이 소설에 계속 등장할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과 마음을 알고 있는 화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시점은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즉 작가는 전지적인 화자의 시점을 자유자재로 변형해가면서 가장 효과적인 시선의 위치에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샤를 또래의 눈높이로 가서 외부 관찰자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소설 대부분은 마담 보바리의 내부로 들어가서 그녀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시선은 또 외부, 또 다른 사람의 내부로 들어가서 마담 보바리를 관찰하는 시선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소설을 공부하다 보면 이 시점의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와 희곡에 없는 소설 특유의 요소잖아요. 이 시점의 효과를 인식하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썼다니
플로베르의 작가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하게 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정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 의해 외부 관찰되던 샤를이 의사가 되었어요. 사랑 없이 결혼한 나이 많은 과부는 금방 죽었고요. 샤를이 한눈에 반했던 에마와 두 번째로 결혼했는데 이 에마, 즉 마담 보바리의 결혼 생활과 외도 이야기가 이 소설의 핵심 서사 라인입니다. 그럼 바로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이 소설이 재미있는 이유. 네,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추려봤거든요. 일단은 소설의 상황 속으로 독자를 몰입시키는 힘이 큰 소설입니다. 사실주의 소설답게 풍경이나 외양 묘사도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독자로 하여금 소설 속 상황에 심취하게 만듭니다. 말과 행동과 외모를 통해 에마의 상황과 심리를 얼마나 그럴듯하게 표현해 놓는지, 와, 사람과 인생에 대한 작가의 관찰과 사색이 뛰어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과 전쟁, 결혼 지옥보다 더 사실적이고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잠깐 격가지 얘긴데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모스 오즈의 나의 미카엘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남성 작가가 여성의 심리를 매우 공감적으로 표현했다는 것도 비슷했지만 무엇보다 여주인공의 특성이 많이 비슷했거든요. 한나 역시 결혼에 대한 환상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 속에 환멸을 느끼지 않습니까? 공상으로 가득한 삶, 반면 헌신적이고 현실적인 남편들, 자녀에 대해 무관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것도 매우 비슷했어요.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스타일상으로 보면 저는 마담 보바리 쪽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강렬한 소설 주인공들을 만나면 그 인물들의 MBTI를 혼자 분석해 보기도 하거든요. 생각 외로 언제나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E와 I, S와 N, T와 F, J와 P 중 어느 쪽이 얼마만큼의 강도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에마를 분석해 봤더니 거의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분명하게 파악됐던 인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그만큼 각 성향이 극렬하게 나타난다는 거겠죠. 에마의 MBTI 유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E, N, F, P.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소설의 문체와 구성도 좋았습니다. 위트가 있고 깔끔해요. 네, 깔끔하다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구성 같은 경우에는 오메신의 창고에서 비소가 어디에 있는지 에마가 미리 듣는 장면이라든지 다락에서 잃어버린 편지가 나중에 발견되는 것, 이런 요소들을 잘 심어둔 게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작가가 이 소설을 교훈적으로 쓰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깨닫게 하는 바가 많았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어떤 작품이 어떤 감정이나 교훈을 너무 의도적으로 끌어내려고 할 때 좀 거북하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이 작품을 쓴 플로베르 역시 그 삶을 보면 에마와 같은 환멸의 순간이 많았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자신이 경험했던 감정이 솔직하게 반영됐을 때 그 작품은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울리려면 작가가 먼저 울어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전에 발자크 소설에서도 비슷한 감상을 느꼈던 것 같은데 사실주의 소설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 끝에서 이 소설은 저에게 한 강렬한 장면으로 남아있는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그 장면과 다시 만났습니다. 역시 좋더라고요. 그 외에도 인상적인 장면을 두 장면 더 뽑아봤는데 공교롭게도 세 장면 모두 대조로 인한 효과가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에마가 사는 용빌에서 농사 공진회가 열렸을 때예요. 마을의 소란함을 틈타 로돌프가 에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는데 한쪽 무대에서는 54년간 동일 농장에서 근속한 노파가 상을 받고 있었죠. 이 대비가 저는 참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베스트 장면입니다. 페이지로는 476페이지부터 나오는 장면이에요. 에마가 두 번의 외도 후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경제적으로도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몰래 쓴 어음이 점점 불어서 24시간 내에 8,000프랑을 갚지 않으면 차압에 의한 강제 집행을 당하게 된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때의 풍경 묘사가 일품입니다. 날씨는 화창하고
성당에서 나오는 가족들의 무리가 묘사되어 있어요. 살뜰하게 가족을 챙기는 이웃 오메 씨의 모습도 묘사됩니다. 쾌청한 날씨, 근심 없는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의 모습. 에마의 슬픔을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장면은 에마가 죽은 뒤의 풍경입니다.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냉혹하다 싶을 만한 현실 풍경을 작가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장례를 주관한 신부와 오메 씨는 시신 앞에서도 여전히 종교에 대해 논쟁하고요. 에마의 정부였던 두 사람, 로돌프와 레옹도 깊은 애도 없이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샤를은 에마를 잊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슬픔이 무뎌져 가는 걸 발견했죠. 편지꾸러미를 통해 에마의 외도 사실을 다 알게 됐고 에마가 남긴 빚을 갚다 허망하게 죽지 않습니까? 잘 키우고 싶었던 딸 베르트는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약삭 빠른 이웃 오메 씨.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며 권력까지 눈독을 들이게 되는데 이 소설이 어떻게 끝나죠? 그 오메 씨가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다는 문장으로 작가는 이 소설을 끝냅니다. 와,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데 쓸쓸함이 사무치게 밀려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소설을 끝낼 수가 있지? 1도 구차하지 않은 마지막 문장. 책을 덮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플로베르구나. 이 소설이 제게 남긴 교훈이요. 저는 마담 보바리가 불행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너무 현실감 없이 환상 속에 빠져있던 여성이었죠. 현실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외도하고 사치하고 그런 것들을 비판받을 만한데 저는 그녀에게 반성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에서 누구라도 실수와 실패는 할 수 있지만 그녀는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외도로 인해 환멸을 느꼈는데도 또 외도의 늪에 빠졌습니다. 물질로 인해 궁지에 몰려가면서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 점점 늘어가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졌습니다. 불안과 집착이 커져가는데도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 차압될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에마는 후회가 아닌 애석함을 느꼈습니다. 샤를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것을 그의 탓으로 돌렸어요. 음독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끝내 진정한 행복을 누려보지 못한 것. 그것이 에마의 불행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불쌍한 사람은 많이 나오는데 이상적인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하게 느껴진 사람은 일단 샤를 보발이었죠. 에마의 외도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죽어가는 아내 옆에서 당신 행복하지 않았느냐, 나 때문이냐, 나는 한다고 했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지만 샤를도 청년기에는 방탕한 시절이 있었죠. 처음 결혼했던 과부에게는 애정이 없었고요. 타고난 둔감함이나 세련되지 못한 것은 그렇다 해도 매사에 열정이 없고 너무 무심하긴 했어요. 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 저는 에마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녀가 즐겨보던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소설 말고 바로 이런 류의 책, 인생의 쓴맛이 담긴 사실주의 소설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발자크의 소설에서 찾아봐야 할까요? 저는 에마를 떠올렸을 때 가장 어울리는 단어로 이 책을 마무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마를 표현하는 단어는 너무 많죠. 욕심, 야심, 권태, 변덕, 열정, 환상, 도취, 쾌락, 허영, 갈망, 환멸, 광기, 타락 등등등. 그 중에 저는 탐욕이라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에마를 떠올리면 참 탐욕적이다 이런 느낌이 떠오릅니다. 환상, 망상의 기초를 둔 탐욕, 물불 안 가리는 도취적 탐욕. 결국 죽음으로만 멈출 수 있었던 탐욕 말이죠. A세트가 이제 몇 권 안 남았습니다. 다음 책은 37권 아르헨티나 작가 마누엘 푸익의 거미 여인의 키스입니다. 제목과 그림 모두 강렬하죠. 대학 때 친구가 이 책을 읽는 걸 보고 나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봐야지 했는데 그 기회가 이제 왔네요. 이 뒤에 워싱턴 포스트지가 쓴 글을 보면 마누엘 푸익은 보르헤스와 마르케스에 필적할 만한 재능을 갖고 있다 합니다. 남미의 대표적인 작가라는 거겠죠.
이 책과 함께 한 주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